네, 다음 concomitant method, 부수적 방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측정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결과를 얻는 데 만족하지 말고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그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질을 알고 있는 원통형 막대, 봉이죠. 봉의 최적을 구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방법으로 봉의 직경과 길이를 측정을 하면 우리 알고 있듯이 단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길이 값 L의 식을 통해서 최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봉의 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알고 있으니까 비중값을 이용해서 최적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최적의 계산식 V는 봉의 중량 W 나누기 비중값 감마, 다시 말해서 W 나누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식을 통해서 최적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얻은 결과가 신뢰도 있게 믿을만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1의 4절은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보통 보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정이라 하면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값, 이 입력값은 일반적으로 표준,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력값을 주는 그런 과정이 캘리브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런 보정, 캘리브레이션은 스태틱 캘리브레이션과 다이내믹 캘리브레이션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스태틱 캘리브레이션, 정적 보정이죠.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보정은 이런 정적 보정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적 보정은 시스템에 값을 입력을 하고 그때에 출력되는 값을 기록을 하는 과정이 정적 보정에 들어가게 되죠. 스태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정적 입력값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정적, 스태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림의 대표적인 정적 보정 곡선의 예를 지금 하나 들었습니다. 그림의 X축은 입력값이고 Y축은 출력값이죠. 그리고 일정한 X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시스템에서의 출력값을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데이터가 그림에서는 검은 원형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로부터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식을 우리 구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관계식이 검은 실선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얻어진 코릴레이션 관계식을 y는 fx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설명에 나와 있듯이 입력값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x값이 될 거고 출력값은 이때의 측정값인데 종속 변수가 되겠죠. 여기서 얻어지는 이런 정적 보정 곡선은 실제 측정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때의 물리적인 의미와 커브 피팅 방법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결정해 주게 되는데요. 이 관계식을 일단 얻게 되면 그 후에 실제 실험 과정에서 얻어지는 출력 데이터로부터 입력값을 알아내는데 이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캘리브레이션, 동적 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알고 있지만 다이내믹 베리어블, 동적 변수라는 것은 큰
크기나 주파수 성분 모두 다 시간이나 또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때 우리 동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ynamic Calibration, 동적 보정은 우리가 동적 거동을 알고 있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때 동적 보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되는 신호가 변화하는 입력값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지나치게 시간이 늦게 반응하는 지연은 없는지, 또는 출력값이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알고 싶을 때 우리 동적 보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적 보정을 하기 위한 입력 신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폭과 주파수 성분을 갖는 삼각함수의 입력 신호, 또는 크기를 알고 있는 계단함수의 신호를 입력 신호로 사용해서 결과를 관찰해서 동적 보정 곡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atic Sensitivity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직역하면은 정적 감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정적 감도는 앞에서 봤던 보정 곡선, 정적 보정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정적 감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대문자 K를 써서 어떤 특정 임의의 입력값 X 안에서의 정적 감도 값은 보정 곡선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기울기 값이죠. 그때 X 값에 X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적 감도는 dy/dx니까 만약에 그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델타 y 나누기 델타 x와 비슷한 결과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x 입력의 변화량에 대해서 델타 y 출력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요거를 또 민감도, 감도의 지표,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x 입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델타 y 출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얼마나 민감한 그런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K값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이 크게 변화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는 범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operating range 하면 동작 범위가 되겠죠. 말하자면 계측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최소값과 최대값의 어떤 범위, 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크기가 동작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동작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입력에 대한 거, 또 다른 하나는 출력에 대한 거가 되겠죠. input operating range는 입력 동작 범위죠. 일반적으로 입력 동작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R sub i, 그러니까 R 첨자 i를 써서 입력의 동작 범위는 Xmax 값에서 Xminimum 값을 뺀 그 값이 입력의 동작 범위의 크기가 될 거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출력의 동작 범위, 보통 output span 또는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full scale operating range에서 앞 글자를 따서 FSO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값은 R sub O, R 아래점자 O를 써서 Y의 맥시멈 값에서 Y의 미니멈 값을 뺀 결과를 우리 FSO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정을 통해서 얻은 보정 곡선이 있으면 우리가 얻은 결과 범위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입력값 또는 출력값에 대해서 이런 보정곡선의 관계식을 외사법을 통해서 extrapolation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점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resolution은 우리 분해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분해능은 우리가 측정 값에서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resolution, 분해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측 시스템에서는 최소 눈금의 크기 또는 디지털 기기 같은 데서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최소 카운트 값을 분해능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accuracy and error, 그 정확도, 정확성, 그리고 오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변수가 가지는 정확한 값을 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rue value죠. measured value, 측정값은 계측 시스템을 통해서 표시된 변수 값이 측정값이 되죠. 이 참값과 측정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낼 때 우리 정확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나오지만 측정값과 참값에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값을 모르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uncertainty, 불확도, 불확실도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uncertainty, 불확도는 오차의 가능한 크기를 추정해서 그 값을 불확도로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장, 5장 뒷부분에 가면 오차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불확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계측 시스템의 불확도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요. 앞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오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오차, error.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우리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한 식으로 오차 2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값을 오차로 정의를 합니다. 오차 그 자체는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값 그 변수와 같은 단위를 갖게 되지만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어떤 절대 오차보다는 어떤 기준값과의 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상대 오차를 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오차, 퍼센트 상대 오차의 정의식은 오차 값을 기준값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값으로 얻어지는 거를 상대 오차로 정의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deviation plot, 편차의 플롯인데요. 주어진 입력값 x에 대해서 출력값 y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특정한 y값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표시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출력 데이터 y-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확대해서 표시를 하고 싶으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x축에 우리가 얻은 그런 어떤 출력값 y 그리고 y축에는 무언가 보정곡선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값 y'에서 우리가 얻은 측정값을 뺀 이게 말하자면 편차 어떤 차이가 되겠죠. 편차를 그림에 나타내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deviation plot이 얻어지죠. 지금 그림을 보면 측정된 y값 0.1에서 0.2 사이 정도에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andom and systematic errors, 그러니까 무작위 오차, 개통 오차라는 용어가 소개가 됩니다. 유사하게 무작위 불확도, 개통 불확도 용어가 소개가 되죠.
random error, 무작위 오차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변수를 반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정 값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하게 측정값이 변동하면서 결과를 우리 얻게 되죠. 이런 무작위한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를 무작위 오차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무작위 오차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로 repeatability, 반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반복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작위 오차의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로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아랫줄에 precision이 높다, higher precision이면 그만큼 더 이런 어떤 무작위 오차의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결국 이 말은 lower random error, 무작위 오차가 작다라는 의미와 유사하고, 또다시 반복성이 좋다, better repeatability, 또는 말 그대로 측정한 데이터들 간의 변동성이 작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뜻을 갖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같은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ystematic error, 개통 오차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반복 측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얻은 데이터의 평균값과 참값과의 어떤 일정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개통오차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개통오차가 있다면 이 말은 참값으로부터 얼마나 치우쳐서 우리가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얻는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편향된 offset 또는 바이어스 값을 개통오차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내듯이 바이어스가 작다, 그러니까 편향된 크기가 작다, 이 말은 개통오차가 작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우리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 사용하는 다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3개의 화살이 동일한 포인트에 꽂혀 있죠. 그렇지만 관역의 정중앙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반복성은 굉장히 좋다. 결국 무작위 오차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오지만 정확도는 관역의 정중앙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정확도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우리 0점 사격을 한 경우에 이렇게 일정하게 관역의 일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0점 조정만 하고 나면 정확한 표적에 명중을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오차가 굉장히 작은 그런 결과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2번의 그림은 3개의 화살이 흩어지지도 않았고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을 했죠. 이런 거는 high accuracy, 정확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작위 오차는 굉장히 작고 관역의 정중앙에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개통 오차의 크기도 굉장히 작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마지막 3번째 그림은 3개의 화살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들어가 있고 관역의 정중앙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무작위 오차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어떤 개통 오차의 크기도 큰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죠. 정확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작위 오차와 개통 오차를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 준 하나 예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X축에 반복한 실험의 횟수를 1번부터 10번까지 표시를 하고 Y축은 그때 얻어지는 데이터의 값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매번 얻어지는 데이터는 검정색 원형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 10개의 데이터를 평균을 해서 얻은 결과는 점선으로, 그리고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값을 알고 있을 테니까 참값은 검은 실선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림에서 참값과 측정한 10개의 데이터의 평균값과는 일정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차이를 우리 개통오차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10개의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평균값에서 흩어져서 나타나니까 이 흩어진 정도, 데이터가 흩어진 데이터 스캐터 값이 결국 무작위 오차의 크기와 연관이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흩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무작위 오차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작위 오차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 시스템이나 측정 방법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중에 변수에서 우리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런 변동이 있을 때도 무작위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참값과 측정값의 평균과의 사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얻어지는 이 차이를 우리 개통오차의 크기로 얘기를 하죠. 앞에서 오차와 불확도에 대한 용어를 소개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불확도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불확도는 우리가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오차의 영향, 오차의 어떤 크기를 추정해서 불확도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무작위 불확도와 개통 불확도로 나뉘는데요. 무작위 불확도, random uncertainty는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로부터 추정한 값이 되고, 개통 불확도, systematic uncertainty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 값을 구할 때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기기와 표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비교를 하든지, 또는 보다 숙련된 실험자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개통 불확도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측 시스템의 불확도라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계측 시스템이나 캘리브레이션 과정, 또는 입력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 값, 이런 데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작위 오차나 개통 오차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그런 결과로부터 계측 시스템 전체의 불확도가 정해지게 되겠죠. 테이블 1의 1은 전형적인 압력 변환기, pressure transducer에 대해서 장비 제작자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스펙, 사양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주문할 때 참고하게 되는 카탈로그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제조업체의 어떤 사양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한번 간단히 같이 살펴보면,
operation, 동작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input range, 입력 범위가 0에서 1000cm H2, 수두 값으로 0에서 1000cm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다. 엑스테이션이면 이 압력 변환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에 대한 정보죠. 플러스 마이너스 15V의 직류 전원에 연결을 해야 되고, 아웃풋 레인지, 출력되는 값의 범위이죠. 그래서 출력은 0V에서 5V의 전압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력 변환기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퍼포먼스. 처음에 이제 리니어리티 에러, 선형 오차죠. 선형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FSO, 그러니까 출력 범위 값이죠. 출력 범위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 히스테리시스 오차는 FSO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5%보다 작다. sensitivity를 보통 감도 오차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감도 오차는 reading 값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출력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 thermal sensitivity error, 열적 감도 오차는 우리가 측정하는 값의 1도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2%. 단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02% per dose of reading,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과정 중에 온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온도 변화에 대해서 1도씨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생각을 하죠. Thermal Zero Drift, 열적 0.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 per 도시 FSO,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Temperature Range는 온도 범위인데, 여기서는 작동 온도 범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도에서 50도씨에서는 주어진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온도 범위에는 작동 온도 범위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조작을 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보관 온도 범위도 있을 수 있겠죠. 보관 온도 범위는 훨씬 더 낮은 온도로부터 더 높은 온도까지를 나타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오차들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시퀀스 테스트, 순차 테스트, 그리고 랜덤 테스트, 무작위 테스트, 두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됩니다. 시퀀스 테스트는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력 범위 내에서 입력 값을 줄 때 순차적으로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순차적으로 입력값을 주는 그런 경우가 시퀀스 테스트, 또는 큰 값에서부터 작은 값으로 일정하게 값을 줄이면서 입력을 줄 때도 역시 시퀀스 테스트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순차 테스트는 히스테리시스 오차를 정량화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우리 히스테리시스 오차는 이런 순차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입력을 증가시켜가면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하고,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값을 줄이면서 입력을 주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에 나타나 있듯이 일정한 X값에 대해서 두 개의 순차 테스트의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 히스테리시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오차의 정의식을 보면 E sub H, E하고 첨자 H는 업스케일에서 얻어지는 Y값 마이너스 다운스케일 실험에서 얻어지는 Y값. 일반적으로는 이 히스테리시스 오차의 최대값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 히스테리시스 오차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값을 보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e sub h max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최대 히스테리시스 오차 값을 RO 값, 출력 범위 값이죠. RO 값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티지 최대 히스테리시스 오차로 정의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계측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이전 값에 따라서 내가 현재 측정하는 값이 영향을 받을 때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점성이 있을 때, 또는 마찰에 영향을 받을 때, 또는 전기 부품에서 잔류 전하 때문에 어떤 결과에 영향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은 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의 히스테리시스는 어느 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의 반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히스테리시스 오차를 정량화해서 같이 감안을 해주게 되죠. 히스테리시스 오차를 정량화할 때 사용하는 시퀀셜 테스트 외에는 다른 대부분의 오차는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보통 정량화를 합니다. 랜덤 테스트는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하게 입력값을 변화시켜가면서 주면서 결과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이제 랜덤 테스트죠. 그래서 이런 랜덤 테스트, 무작위 테스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랜덤 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줄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정적인 무작위 테스트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 오차를 정량화 시킬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선형 오차, 감도 오차, 0.5차, 그리고 사용하는 계측기의 반복성에 대한 정보들도 다 이 랜덤 테스트, 무작위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가 정량화 시키게 됩니다. 먼저 선형 오차의 정의를 보죠. linearity error. 선형 오차는 우리가 얻은 데이터와 직선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값과의 차이를 선형 오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직선적인 보정곡선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직선식은 y sub l이죠. y.lx는 a0 플러스 a1x, 그래서 어떤 절편값 a0와 기울기 a1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직선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직선식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값이 있을 거고, 우리가 실제로 얻은 측정값 y값이 있다면 두 개의 어떤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우리 선형오차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오차의 정의식은 측정에서 얻어진 데이터값 yx 마이너스 직선식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그런 y값 ylx, 이 차이를 선형오차로 정의를 하죠. 역시 퍼센티지 값으로 나타내서 최대 선형오차의 크기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퍼센트의 EL max 값은 최대 선형오차의 크기를 출력의 범위 RO 값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값으로 환산해서 표시를 하죠. sensitivity and zero errors, 감도 오차와 0.5차. 감도 오차, sensitivity error, 보통 E 하고 첨자, 아래 첨자 K를 사용을 하는 대문자 K죠. 감도 오차는
보정곡선의 기울기가 말하자면 감도로 표시된다 그랬는데요. 보정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뭔가 어떤 대표적인 기울기 값에서 약간씩 어떤 차이가 나타날 때, 어떤 무작위한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면 요 감도의 어떤 무작위한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표로 감도 오차를 정해서 사용을 하죠. Thermal Sensitivity Error, 열적 감도 오차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캘리브레이션 과정 중에 어떤 실험실에 온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감도 오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량을 할 때 열적 감도 오차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Zero Error, 0.5차죠. 0.5차. 우리가 보정곡선을 구하면 일반적으로는 입력값이 0일 때 출력값도 0이 나오기를 보통 기대를 하는데요. 근데 0점이 x가 0일 때 y값이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값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 크기를 우리 0.5차로 정의를 합니다. 기호로는 이 아래점자 G를 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곡선이 있다면 같은 기울기를 갖지만 0점이 위아래로 변동이 될 수 있을 때 이 크기를 0.5차로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Instrument Repeatability, 계측기의 반복성이죠. 계측기의 반복성은 우리가 입력값을 동일한 값을 주었을 때 출력값을 같은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계측기의 반복성이죠. 그림에 나와 있지만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을 플러스를 해보면 뭐 어떤 범위 내에서 값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계측기의 반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력값이 무작위하게 변동이 되었을 때 출력값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값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퍼센티지의 최대 계측기의 반복성은 지금 여기 보면 %e.rmax죠. 요거는 표준 편차 sx의 2배의 값을 출력 범위 R5 값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통해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죠. 표준 편차의 2배라는 크기는 보통 이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때 표준 편차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4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변수가 가우스 분포 또는 뭐 정규 분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어떤 평균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의 95% 정도가 존재한다. 보통 우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2배의 x라는 것은 공학적인 데이터를 측정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roducibility, 재현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재현성은 우리 앞에서 중복 실험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측정 조건을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세트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얻고 다시 두 번째 세트의 데이터를 얻는 그런 중복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용어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strument precision, 계측기의 정밀도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계측기의 정밀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밀도가 좋다 하는 것은 무작위 불확도가 작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측기의 정밀도라는 용어를 뭔가 별개의 반복 테스트 결과에 근거하는 무작위 불확도. 다시 가겠습니다. Instrument Precision, 계측기의 정밀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별개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별개의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언급을 할 때 계측기의 정밀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Instrument Precision, 계측기의 정밀도. 이 계측기의 정밀도는 우리가 앞에서 중복 테스트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중복 테스트는 각각 다른 세트의 반복 실험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얻고 그것들을 비교를 하면 얼마나 재현성이 좋은지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복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동일한 실험실에서 중복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실험실에서 각각 실험을 통해서 중복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정밀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재현성이나 어떤 계측기의 정밀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Overall Instrument Error, 계측기의 총오차 또는 계측기의 불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측기를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한 오차들이 이제 정의돼서 소개가 되지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오차가 얼마인지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알려진 오차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값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알려진 오차들을 다 조합을 해서 어떤 총체적인 오차를 값을 구할 때 계측기의 총오차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를 표시를 할 때 오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알려진 오차들, 개별 오차를 조합을 해서 얻어진 하나의 그런 값은 일종의 불확도로 추정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크기 이렇게 받아들여서 불확도로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알려진 값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대표적인 값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소위 얘기하는 RSS 방법이죠. 영어로 root sum of squares. 말하자면 제곱의 합을 제곱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계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측기의 총오차 또는 계측기의 불확도, 여기서는 불확도의 U 기호를 써서 U.C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총 N개의 개별 오차로부터 어떤 계측기의 총오차를 계산하라 그럴 때 우리 RSS법으로 이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C는 각각의 개별 오차 E1의 제곱, E2의 제곱, 그래서 EM까지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루트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계측기의 총오차, 계측기 불확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판까지에서 연습문제 1의 22번 또는 이제 6판에서는 연습문제 1의 9번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표 1의 1의 압력 변환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500cm H2O 수두 500cm에 해당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실험 중에 대기 온도가 18도에서 25도까지 변화한다고 예측을 지금 했습니다. 이 온도 범위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그런 어떤 압력의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각의 오차들, 여러 가지 오차들이 정의가 됐었잖아요. 뭐 선형 오차, 히스테리시스 오차에서 몇 가지 오차들이 정의가 됐었고, 주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적 감도 오차나 열적 염증점 오차도 소개가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하나하나의 개별 오차들의 크기를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되겠는가 구해봐라 하는 게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도록 우리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차를 표시를 하고 있다면 우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결과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없이 표시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5장에 가면 결국 어떤 오차나 불확도를 표시를 할 때 평균적인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위쪽과 아래쪽의 크기를 갖는 그런 오차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특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를 하지 않고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장에서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걸로, 처음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값이 표시가 된다면 없이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슬라이드는 기출문제에 대한 소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표에 보여주고 있는 압력 변환기를 이용해서 400cm H2O의 압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Operating Temperature Range, 이 압력 변환기의 작동 온도 범위는 0도에서 40도고, 그리고 Output Range, 출력 범위는 0에서 10V, 그리고 Excitation Voltage, 구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12V이다. 자, 물론 이런 정보들은 사용하는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차를 계산할 때 이런 Operating Temperature Range나 아니면 구동 전원, Excitation Voltage 같은 것들은 추가적인 정보죠. 우리가 오차를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값은 아닙니다. 다소간의 혼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ambient temperature, 주변 온도가 15도에서 20도까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계측기의 총오차 over instrument uncertainty UC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테이블을 보면 입력 범위는 0에서 1000cm H2O, 그리고 선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FSO, 히스테리시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 FSO, 그리고 Thermal Zero Drift, 열적 0.5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 per 도시 FSO, 마지막으로 Thermal Sensitivity Error, 열적 감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4% per 도시 of reading, 그러니까 측정 값에 대한 그런 비율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
자, 일단 답만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계측기의 총 부각도 overall instrument uncertainty U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7V 정도 되고요. 이거를 센티미터 H2O의 압력 값으로 환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7 센티미터 H2O에 해당합니다.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보죠. 우리가 RSS법으로 각각의 개별 오차를 조합해서 UC 값을 나타내면 계측기의 불확도 UC는 EI라는 기호도 지금 여기 나오는데, EI는 이제 예전 버전의 교재에서는 보면 인스트루먼트의 오차해서 EI라는 기호를 썼고,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UC를 사용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UC를 사용하도록 하죠. 이 UC는 테이블에 소개되고 있는 4개의 개별 오차, EL, EH, 그 다음에 열적 감도 오차, 열적 0.오차, 요 4가지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루트 취한 그런 값에 해당하게 되겠죠. 먼저 감도를 계산을 해보면 감도값 K는 입력 범위 내 출력의 작동 범위 RI분의 RO, 입력은 0에서 1000까지 변화하니까 결국 RI 값은 1000-0 cm H2O고, 출력은 0에서 10V까지 변화하니까 RO 값은 10-0V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0.01V per cm H2O의 단위를 갖겠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400cm H2O에 해당하는 압력이니까 이때 출력 예상값은 감도 K를 곱하면 400cm H2O의 K값을 곱하면 4V의 출력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게 말하자면 출력값이 될 거고, 우리 이 값을 이용해서 열적 감도 오차를 계산해야 되죠. 각각의 개별 오차 계산식을 보면 처음에 선형 오차 EL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FSO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퍼센트 값을 10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001 곱하기 FSO 값 10V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V의 크기를 갖고요. 헬셀시스 오차 EH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05 곱하기 FSO 10V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05V. 그 다음에 이제 열적 감도 오차 E 서멀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0004 per 도 C. 그리고 이때 온도 변화의 크기를 감안해 줘야 되니까 온도 변화는 15도에서 20도까지 예상한다고 그랬으니까 20-15도 C를 곱하고, 그리고 출력값에 대한 B 형태였으니까 출력값 4V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08V가 됩니다. 열적 0.5차 이 서멀 G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02 per 도씨 곱하기 온도 범위 20-15도씨, 그리고 FSO에 대한 B였으니까 곱하기 10V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V가 됩니다. 이 4개를 다 조합을 해서 UC 값을 계산하면 지금 각각의 개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 있으니까 전체 크기는 주어진 수치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EL은 2 곱하기 0.01, EH는 2 곱하기 0.005, E 서멀 K는 2 곱하기 0.008, E 서멀 G는 2 곱하기 0.01.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취하게 되겠는데, 2의 제곱은 루트 기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쓰면 2 곱하기 스퀘어 루트 0.01의 제곱 더하기 0.005의 제곱 더하기 0.008의 제곱 더하기 0.01의 제곱이죠. 결국 이렇게 얻은 결과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취한 거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의 0.01의 제곱 더하기 0.005의 제곱 더하기 0.008의 제곱 더하기 0.0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계산을 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각각의 개별 오차를 2배 해서 갖고 가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크기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하고 얻은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취하는 형태로 계산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계산을 하면 이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7V가 되죠. 근데 요만큼의 출력 전압은 얼마의 입력에 해당하냐면 K값으로 나눠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7cm H2O의 압력에 해당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답은 계측기의 총 불확도는 볼트 단위로 표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7V가 되고 cm H2O의 압력 단위로 표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7cm H2O가 되겠습니다.